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수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번에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배우고 있을 때 잠깐 언급을 조금 했었었는데, 이러한 위진남북조 시대가 이제 북쪽에서는 북위가 서위와 동위로 나뉘고 그들이 이제 북주, 북제 이런 나라들이 형성을 하고, 남쪽에서는 송제, 양진이라고 하는 한족의 왕조들이 계속해서 교체되고 있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모습이었었는데, 이러한 혼란의 상황을 통일을 시키는 나라가 바로 그렇죠, 수나라라고 했었죠. 수나라. 이 수나라는 서위에서 나온 이제 북주의 양견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세운 나라가, 그리고 이러한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게 바로 수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는 589년 바로 이 남북조 시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이러한 중국의 분열된 시대, 남북조 시대를 통일을 하면서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수나라에서 알아야 될 황제는 두 명, 바로 이 문제와 양제가 되겠어요. 먼저 이제 수나라의 첫 번째 황제, 이제 양견이라고 하는 인물이 수나라를 세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중국을 통일을 한다고. 이 사람이 이제 수나라의 첫 번째 황제, 문제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문제부터 살펴보면은, 수나라의 첫 번째 황제인 이 수문제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은 대부분 이제 제도를 정비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수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했다 보니까 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통치할 것인가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고 정비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제 과거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해요. 과거제. 우리가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관리들을 어떻게 뽑는다? 관리를 뽑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품중정제라고 했었죠. 관리들을 추천을 통해서 뽑는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제도는 여러 가지 조금 부작용들이 있으면서 문벌 귀족 사회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수나라 문제는 관리를 뽑는데 구품중정제, 추천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과거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과거제는 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죠. 특히나 뭐 조선시대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과거제는 말 그대로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국가 시험인 과거 시험. 이 과거제라고 하는 과거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시험 성적이 나오고, 그러한 성적에 따라서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제도인 과거제가 바로 이때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통치제도, 중앙정치제도를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돼요.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나라 이후에 당나라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보면은, 삼성육부라고 하는 것은 3개의 성과 6개의 부라고 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한마디로 행정제도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행정제도를 3개의 성과 6개의 부로 나눠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통치할 때 각각의 어떤 부서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부서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서들이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내가 전문가인,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행정적인 업무들을 따로따로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3개로 나누고 부도 6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이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해내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또 황제권도 조금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래서 뭐 조금 더 간략하게 조금 더 봐보면은, 뭐 삼성이라고 해서 정책을 만드는 곳, 이 정책을 논의하는 곳, 실제로 집행하는 곳,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고, 그러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들도 하나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6개로 나눠가지고 그들이 각각 맡은 역할들을 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봤을 때 지금 뭐 외교와 관련된 일은 외교부에서, 국방과 관련된 일은 국방부에서, 이런 식으로 뭐 농산물,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은 뭐 농림축산부에서 뭐 이런 식으로 부서를 나눠서 각각 맡아진 국가의 역할, 국가의 행정적인 업무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중앙 어떤 통치제도, 행정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거와 함께 이제 토지와 조세제도를 정비, 즉 국가의 토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토지제도, 그 다음에 조세,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라고 하는 세금제도, 국가의 세금제도, 그래서 토지와 세금제도를 정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때는 과거제를 비롯해서 중앙통치행정제도, 삼성육부제, 그 다음에 토지, 조세제도까지 여러 제도들을 정비를 하면서 중앙집권체제를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간다라고 해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을 하는 건 이제 그 다음엔 수나라의 양제라고 하는 황제를 우리가 좀 살펴요. 양제라고 하는 황제. 양제의 업적은 우리가 양제가 했던 일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운하건설. 운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운하. 최근에 이제 뭐 수에즈 운하 해가지고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그죠? 뭐 수에즈 운하가 이 배 때문에 엄청 큰 배 때문에 막혀버렸다. 그러면서 뭐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냐, 뭐하냐. 그러면서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운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렇죠. 물로 연결해준 수로 물로 국가의 전체적인 지역을 수로를 통해서 물로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이제 운하라고 하죠. 운하. 즉 수로를 통해서, 즉 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길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운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양제 때 그래서 이렇게 대운하, 굉장히 규모가 큰, 어마어마하게 큰 대규모의 운하를 건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규모의 운하를. 우리가 요거는 교과서 64페이지에 탐구해보자를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봐보면은 만리장성과 함께 중국의 2대 토목공사로 일컬어지는 대운하가 수양제 때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수도였던 대흥, 장안이라고 하는 이 수도와 남쪽, 북쪽, 저기 구석진대 끝까지 연결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운하를 통해서 수도에서 북쪽 끝까지, 뭐 남쪽 끝까지, 멀리까지 연결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전국을 조금 하나로 연결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나라의 중앙 집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중국이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을 운하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운하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이 전국으로 퍼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즉 남쪽에만 많고 북쪽에는 없는 물건들, 또 남쪽에만 많고 북쪽에는 없는 먹을 것들을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북쪽에만 있고 남쪽에는 없는 것들을 또 주고받고 서로 사고팔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 경제 동맥으로서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운하를 건설을 한 게 수나라 양제 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나라 양제는 대외 원정, 즉 바깥으로 멀리 정복 전쟁을 떠났다라고. 바깥으로 멀리. 그래서 북쪽의 유목민족이었던 돌궐, 그 다음에 남쪽이었던 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특히나 또 여기서 살펴볼 건 아무래도 이제 고구려, 우리나라와 관련된 고구려 원정을 좀 살펴봐야죠. 이 고구려 원정은 우리가 한국사 배울 때도 고구려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이제 수나라 양제가 우리나라 이 고구려를 정복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100만이 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해오게 돼. 100만이 넘는, 뭐 113만, 뭐 어떤 기록에서는 또 뭐 130만이 넘는데, 어쨌든 100만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고. 100만이 넘는 군대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지금 광주의 인구가 100만이 넘으니까
광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군사로서 끌고 왔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이끌고 정복전쟁에 떠나게 된다라고. 근데 이러한 고구려 원정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장군,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을지문덕 장군의 어떤 살수대첩과 같은 이러한 엄청나게 큰 전투, 우리의 고구려의 엄청나게 큰 승리를 이끈 이러한 전투들이 나오면서 수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와 경제, 돈과 이런 것들을 쏟아부은 고구려 공격, 고구려 원정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하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실패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구려 원정 실패 이후에 수나라는 이제 조금 멸망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수나라는 양제 때 이러한 대운하 건설과 같은 너무나 무리한 토목공사, 너무나 이제 너무나 무리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너무나 큰 공사들을 벌이는 이러한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였고, 여기에다가 많은 군사와 돈을 쏟아부은 고구려 원정까지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수나라에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여러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618년에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요 수나라가 되겠어요. 수나라. 이 수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이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당고조로서 당나라를 세우고 당고조로서 즉위를 하면서 이제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된다.